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루며 거대한 괴물처럼 밤을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아우름그룹의 본사 로비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냉혹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윤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독한 세제 때문에 붉게 부어오른 맨손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얼룩을 닦아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바쁘게 지나가는 회사원들에게 윤희는 그저 낡은 가구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고 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런 무관심이 감사했다. 오직 7살 난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 비천한 청소부 일이라도 붙잡아야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녀의 귀에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머릿속은 온통 저 멀리 구석진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들 생각뿐이었다. 방문개경 대기 공간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놓인 낡은 가죽 소파에 파묻히듯 앉아있는 한지호는 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왜소해 보였고 아이의 손에는 윤희가 고물상에서 주워와 겨우 고쳐준 액정이 거미줄처럼 금이 간 구형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지호는 또래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울거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법이 없었으며 주위 사람들이 자폐나 발달 장애를 의심할 정도로 기이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화면 위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난해한 문자열과 숫자들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지호에게 세상은 화려한 만화 영화가 아니라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끝없는 코드의 세계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공간의 모든 소리를 일순간에 움켜쥔 듯 회전문이 돌아가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서는 순간 로비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그 선두에는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며 세련된 외모 뒤에 잔혹한 본성을 감추고 있는 아우름그룹의 대표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지배자처럼 오만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닿는 곳마다 직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였다. 민혁은 탁월한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마치 다른 종족처럼 경멸하는 오만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진 것을 감지한 윤희는 황급히 물통과 걸레를 챙겨 까다로운 오노의 눈에 띄지 않도록 기둥 뒤 사각지대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가혹한 운명은 불쌍한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강민혁의 등장에 지나치게 긴장한 보안 요원이 뒷걸음질 치다 윤희와 부딪히고 말았고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물통이 요동치며 회색빛 구정물이 튀어올랐다. 더러운 물은 강민혁이 신고 있는 수천 달러짜리 최고급 가죽 구두 위로 쏟아지는 참사를 빚어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으며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사색이 된 여인에게로 쏠렸다. 윤희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옷소매로 구두를 닦으며 입술이 터지도록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이런 사소한 실수가 강민혁 같은 특권층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치욕이며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민혁은 마치 더러운 바퀴벌레라도 밟은 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발밑에서 떨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가난의 냄새에 구역질을 느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발을 빼버렸다. 중심을 잃은 윤희는 많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차가운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고 강민혁은 품에서 눈처럼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내 구두에 남은 얼룩을 우아하게 닦아낸 뒤 그 더러워진 손수건을 윤희의 얼굴 위로 툭 던져버렸다. 그 행동은 어떤 욕설보다도 더 큰 모욕감을 안겨주었으며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뉜 이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의 위치를 확인시키는 잔인한 퍼포먼스였다. 그는 입가에 조소 섞인 미소를 띠며 났지만 로비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주위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희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치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눈물을 흘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아냈고 오직 아픈 지호에게 먹일 밥과 약을 사기 위해 이 일자리를 지켜야만 했기에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이미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듯 보안팀장에게 손짓했고 당장 해고 처리하고 눈앞에서 치우라는 명령을 내리며 보안 요원들은 마치 오물자루를 취급하듯 윤희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아우름 그룹의 공기를 더럽히는 존재로 낙인 찍혀 쫓겨나게 되었고 윤희의 애처로운 호소는 차가운 침묵 속에 묻혀버렸으며 보복이 두려운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지 못했다. 로비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지호는 보통의 아이들처럼 울음을 터뜨리거나 엄마에게 달려가 매달리는 대신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고 평소 멍해 보이던 아이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은 지호의 눈동자는 소름 돋는 기운을 내뿜었고 지호의 작은 손가락은 태블릿 화면 위를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며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조차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코드를 생성해내고 있었다. 아이의 비상한 두뇌 속에는 권력자에게 짓밟히는 엄마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로 각인되었고 이는 침묵의 분노를 점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지호는 세상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시스템의 논리로 해석했고 그 순간 강민혁을 반드시 삭제해야 할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로 규정했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윤희는 아들이 혹여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걱정되어 고개를 돌려 지호가 있던 곳을 찾으려 애썼고 그녀가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내동댕이 쳐주고 낡은 가방이 그 옆에 처박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윤희는 무릎이까지는 고통도 잊은 채 빗물에 젖은 몸을 일으켜 건물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다행히 지호가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회전문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걸어왔지만 가슴에는 여전히 그 낡은 태블릿 PC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꼭 껴안고 있었다. 두 모자는 근처 편의점의 좁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고 쏟아지는 비는 서울의 화려한 겉모습을 벗겨내고 비정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얇은 카디건을 벗어 아들의 작은 어깨에 덮어주었다. 엄마가 울먹이며 무섭지 않냐고 묻자 지호는 검은 눈동자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가로주었고 차가운 고사리 손으로 엄마 뺨에 빗물 섞인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호가 나직하게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속삭이자 윤희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지만 아이가 품고 있는 태블릿 속에서 아우름 그룹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비가 잦아들 무렵 빈민가로 향하는 막차 버스에 몸을 실은 윤희는 차창 밖으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느라 깊은 시름에 잠겼지만 옆자리에 앉은 지호는 초록색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이는 이미 엄마가 청소하는 동안 틈틈이 파악해둔 보안 허점을 이용해 아우름 그룹의 폐쇄 회로 시스템에 접속했고 강민혁이 엄마를 모욕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지호는 그 영상을 단죄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한 뒤 멈추지 않고 그룹의 메인 서버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강민혁의 치부를 드러낼 더러운 비밀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고 습한 단칸방으로 돌아온 윤희는 지호를 재운 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서러움을 토해냈고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는 이 잔인한 세상과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얇은 커튼 너머에서 자는 척하고 있던 지호는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켜 틈새로 흐느끼는 엄마의 등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서 새어나온 푸르스름한 불빛이 아이의 앳된 얼굴 위로 기이한 명암을 드리웠고 항상 무심해 보이던 지호의 눈동자는 난생 처음으로 뜨거운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엄마의 숨소리가 고라지자
지호는 조용히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울게 만든 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시작했는데, 불안정한 슬럼가의 공용 인터넷망에 접속했지만 그가 직접 설계한 최적화 알고리즘 덕분에 데이터 처리 속도는 슈퍼컴퓨터에 버금갈 만큼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작은 손가락이 가상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며 파멸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타깃은 은행 계좌가 아닌 강민혁이 머물고 있는 본사 사옥의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었다. 지호는 강민혁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으로 그가 누리고 있는 안락하고 오만한 세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작정이었다. 아우름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강민혁은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며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정복자의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방금 전 쫓아낸 청소부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수조원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가 가져다줄 막대한 부와 명예만을 상상하며 도취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집무실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중앙 공조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북극의 칼바람 같은 냉기를 뿜어대기 시작했다. 민혁은 불쾌의 함을 감추지 못하고 인터폰을 향해 비서실을 호출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기계음과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다시 허름한 단칸방으로 화면이 바뀌고 지호의 태블릿에는 아우름 그룹의 철옹성 같던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녹색 잠금 해제 아이콘이 선명하게 떠올랐으며, 아이의 입가에는 또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주저없이 수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기밀 데이터들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이중 장부와 불법 비자금 내역, 그리고 고위 관료들의 뇌물 리스트 등 아우름 제국을 뿌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독들이 가득했다. 천재 해커가 쏘아올린 보이지 않는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고, 그것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아우름 그룹의 심장부인 본사 건물은 겉으로는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내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진이 강타한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었다. 최고 경영자인 강민혁의 집무실에서는 고가의 도자기와 집기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박살이 나 있었고, 그의 분노 서린 고함 소리가 방음벽을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비상 전력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간신히 되살아난 수십 개의 모니터 화면들은 정상적인 업무 데이터를 보여주는 대신 핏빛처럼 붉은 경고창들을 끝도 없이 띄우며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산 장애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중앙 서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던 아우름의 방화벽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지하 3층에 위치한 통합보안관제센터는 마치 폭격을 맞은 야전 사령부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보안팀장인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메인 스크린을 가리키며 보고를 올렸는데, 화면 중앙에는 팬텀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해커가 남긴 기괴한 유령 문양만이 섬뜩하게 떠올라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해커는 단순히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가장 은밀한 자금 흐름과 이중 장부들을 무작위로 암호화하여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는 강민혁이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박 실장은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범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은 해커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민혁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서윤희는 도심의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낡은 24시간 직업소개서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빗물에 젖은 옷이 차가운 밤바람에 스칠 때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아우름 그룹에서 해고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단순한 실직 이상의 생존 위기였기에 당장 내일부터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소개소의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직원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일자리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냉정하게 신호를 보냈고, 윤희는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그녀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 판매하는 삼각김밥 2개를 샀는데, 주머니 속에 동전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은 수치심과 서러움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곰팡이 핀 벽지가 뜯겨나간 단칸방에서 한지호는 엄마가 돌아오기 전까지 텅 빈 위장을 달래기 위해 물을 마시며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는데, 그의 작은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사이버 공간의 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지호는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려는 아우름 보안팀의 역추적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따돌리고 있었고, 그들의 추적 경로를 전 세계 수천 개의 허위 서버로 분산시켜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화면에 나타난 강민혁의 비자금 장부를 훑어내려가며 차갑게 빛났고, 복잡하게 얽힌 자금 세탁 경로를 단숨에 파악하여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다. 지호는 강민혁이 가장 아끼는 스위스 비밀 계좌의 접속 권한을 탈취한 뒤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렸는데, 이는 거만한 제왕의 목줄을, 죄는 첫 번째 단계이자 엄마를 울린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자비로운 처벌에 불과했다. 집무실의 강민혁은 자신의 비밀 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숴버렸고,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이 공격이 단순한 외부의 소행이 아니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산업 스파이나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전문 해커 조직의 소행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탁한 음색을 지닌 해결사였는데, 민혁은 그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찾아내어 사지를 찢어 발겨 놓으라고 섬뜩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보이지 않는 유령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공포감을 분노로 포장하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노려보았다. 윤희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을 때 좁은 방 안은 태블릿 PC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호는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수도승처럼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윤희는 아들이 게임을 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가볍게 꾸짖으려 했지만, 지호가 황급히 화면을 끄고 태블릿을 이불 속으로 숨기는 모습에서 평소와 다른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했지만, 지호의 손끝이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희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하루를 아들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지호는 이미 엄마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슬픔과 고단함을 모두 읽어내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대한민국 전체가 아우름 그룹의 전산망 마비 사태로 술렁이기 시작했고, 뉴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금융거래와 물류 배송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속보가 쏟아져 나왔다. 아우름 측은 단순한 서버 점검 중 발생한 기술적 결함이라고 애써 축소 발표했지만,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며 그룹 전체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윤희는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광판 뉴스를 보았지만, 그 거대한 사건이 자신의 곁에 있는 조용한 아들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거대 기업의 불행이 자신과 같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강민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보안팀의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범인의 침투 경로가 외부가 아닌 내부망의 특정 접속 기록에서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보안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범인이 사용한 IP 주소가 어제 오후 로비에 개방형 와이파이망을 경유했으며 그 이후의 흔적은 교묘하게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민혁의 뇌리에 문득 어제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청소부 여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설마 그 무지렁이 같은 여자가 이런 고도의 해킹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즉시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그의 직감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는 해결색에 어제 로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지호는 좁은 방구석에 앉아 세상이 뒤집히는 꼴을 조용히 관전하고 있었는데 아우름 그룹이 내놓은 거짓 해명 기사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단순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강민혁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로빈후드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자동 이체 프로그램이었다. 지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 익명의 자선단체와 복지재단으로 분산 이체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둑맞은 돈을 원래 주인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정의로운 도둑질이었으며 지호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난생 처음으로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한편 윤희는 집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전화를 받고 사정사정하며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빌어야 했고 전화를 끊은 뒤 참담한 심정으로 방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지호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 한 번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이 원망스러웠고 아들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때 지호가 조용히 다가와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윤희는 아들의 위로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끌어안았고 엄마는 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지호는 이미 엄마의 통장 계좌에 자신이 빼돌린 비자금 중 일부를 세탁하여 입금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다만 엄마가 놀라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명목을 만들어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우름 그룹의 정보기술센터에서는 마침내 해커의 신호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지호가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했다. 박 실장은 흥분된 목소리로 강민혁에게 범인의 위치가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주거지역으로 좁혀졌다고 보고했고 민혁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즉시 최정계 보안 요원들과 해결사들을 소집하여 해당 구역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범인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고 사냥개들이 풀려나던 검은색 승합차들이 줄지어 본사를 빠져나갔다. 강민혁은 자신의 제국을 건드린 대가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으드득 이를 갈았다. 지호는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붉은 점들이 자신이 있는 곳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잠시 손을 멈추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태블릿의 보안 모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지호의 표정은 폭풍우 앞의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아우름 그룹의 추격자들과 천재 소년 해커 사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닿지 않는 도시의 그림자 속 허름한 빈민가. 골목 어귀에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벤 세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고 그 이질적인 풍경에 동네의 떠돌이 개들조차 기에 눌려 짖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차량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은 모두 검은 정장에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쫓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허리춤에는 불룩하게 튀어나온 흉기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강민혁이 고용한 이 비공식 해결사 조직은 기업의 더러운 뒤처리를 전담하는 그림자 부대로 그들은 최첨단 신호 추적 장치를 손에 들고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을 샅샅이 훑으며 해커의 신호가 발신된 진원지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창문 틈으로 그 살벌한 광경을 훔쳐보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고 누구 하나 감히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집안에 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한편 좁은 단칸방에 앉아있던 서윤희는 낡은 스마트폰에서 울린 짧은 진동소리에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다가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 문자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의 숫자가 찍혀 있었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는 기호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의도적인 금액이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연루된 돈일까봐 덜컥 겁이 났지만 문득 시선이 방구석에 앉아있는 아들 지호에게로 향했다. 지호는 여느 때처럼 태블릿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작은 등이 뿜어내는 분위기는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겁고 진지해 보였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지호의 태블릿 화면에는 뉴스 속보에서 보았던 아우름 그룹의 로고가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어지럽게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하던 전산망 마비 사태와 자신의 통장에 찍힌 거액의 돈, 그리고 아들의 기이한 행동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대신 엄마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어른스러운 침착함이 담겨 있어 윤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원래 엄마가 받아야 했던 정당한 대가를 되찾아온 것일 뿐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윤희는 아들의 말문이 트인 것도 놀라웠지만 아이가 보여준 화면 속의 복잡한 데이터와 강민혁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엄마를 모욕했던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천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동시에 모성의 깊은 곳에서 뜨거운 보호 본능이 솟구쳐 올랐다. 세상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강민혁 같은 악한들은 지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이용하려 들거나 제거하려 들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윤희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이건 너무 위험한 짓이라고 울먹였지만 지호는 오히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놈들이 벌써 근처까지 왔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 시각 골목길을 수색하던 해결사들의 리더인 독사는 손에 든 신호 감지기의 주파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뚜렷한 반응을 보이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수신호로 목표 건물을 지목했다. 낡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은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기계는 정확히 그곳 2층 끝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독사는 품 안에서 3단봉과 전기 충격기를 꺼내들며 부하들에게 조용히 진입하여 목표물을 확보하되 반항하면 팔다리 하나쯤은 부러뜨려도 좋다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마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며 다가오는 위협을 알렸다. 방 안의 지호는 창문 틈으로 들이닥친 자들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태블릿을 조작하여 근처 변압기의 과부하를 유도하는 코드를 실행시킴으로써 도주로를 확보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엄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집만 챙겨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기에 윤희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윤희가 허둥지둥 가방에 옷가지와 지갑을 챙겨 넣는 동안 지호는 방 안에 불을 끄고 현관문 쪽에 미리 설치해둔 소형 센서를 활성화시켰다. 밖에서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바로 문 앞까지 다가왔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문을 열라며 위협적으로 소리치는 순간 지호의 손가락이 화면의 엔터키를 눌렀다. 갑자기 거리 전체의 가로등과 주택가의 전기가 일제히 나가며 사방이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했고 동시에 근처 전봇대에 달려있던 변압기가 굉음을 내며 폭발하여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예기치 못한 폭발과 정전에 당황한 해결사들이 잠시 주춤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호는 엄마의 손을 이끌고 뒷문으로 연결된 비상계단을 향해 재빨리 몸을 날렸다. 어둠 속에서도 지호는 마치 야간 투시경을 쓴 것처럼 익숙하게 길을 찾았는데 그는 미리 해킹해둔 구청의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 낡은 동네의 모든 샛길과 도주 경로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희는 아들의 작은 손에 이끌려 어둠 속을 달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유일한 구명줄처럼 느껴져 이를 악물고 따라갔다. 독사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손전등을 켜며 부하들에게 건물 뒤편을 차단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두 모자는 미로 같은 골목길 사이로 사라진 뒤였다. 분노한 독사는 무정의에 대고 지원 병력을 요청하며 주변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라고 지시했고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로 위장한 사설 경비업체의 차량들이 동네 입구를 막아섰다. 하지만 지호는 이미 그들의 통신망마저 감청하고 있었기에 경찰 무전 주파수에 거짓 신고를 넣어 혼선을 주었고 추격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하는 기만 전술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플레이어였고 이 추격전은 그에게 있어 실전 테스트나 다름없었다. 수미터 끝까지 차오른 윤희와 지호는 폐쇄된 지하 상가 입구의 철장 뒤에 몸을 숨겼고 윤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덜덜 떨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왜 쫓겨야 하냐고 물었지만 지호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철창 너머로 손전등 불빛이 휙 지나갔고 추격자들의 구두 발소리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윤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지호는 태블릿의 밝기를 최소로 낮춘 채 근처의 폐쇄회로 카메라를 해킹하여 적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냉정하다 못해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지호는 엄마에게 놈들은 우리가 가진 증거를 두려워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윤희는 아들이 쥐고 있는 그 작은 기계 안에 강민혁과 아우름 그룹의 목숨줄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네가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엄마는 끝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 순간 윤희의 눈빛은 겁에 질린 싱글맘의 것에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것으로 변했고 그녀는 아들이 가진 천재성이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추격자들이 멀어진 틈을 타 두 모자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는데 지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록이 남아 추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각지대인 하수구 통로를 이용해 도심을 빠져나가기로 결정했다. 악취가 진동하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지하 통로를 걸으며 윤희는 몇 번이나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앞장서서 묵묵히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호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태블릿을 통해 지하철 환풍구의 가동 시간을 체크하고 센서의 작동 범위를 계산하며 완벽한 탈출 루트를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 지하 세계가 지상보다 훨씬 안전하며 자신의 데이터 네트워크가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했다. 한편 강민혁은 놓쳤다는 보고를 받고 격분하여 집무실의 유리창을 향해 술잔을 집어 던졌고 붉은 와인이 핏자국처럼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고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을 찾아내 죽여서라도 입을 막아야 한다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경찰청장과 언론사 국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해커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공개 수배를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다. 민혁의 비틀린 권력욕은 이제 한계점을 넘어 폭주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도시 전체를 불태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지하 통로를 빠져나와 낡은 모텔촌의 뒷골목으로 나온 윤희와 지호는 눅눅한 공기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밤하늘에는 여전히 아우름그룹의 거대한 광고판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호는 그 광고판을 응시하며 언젠가 저 화면에 강민혁의 추악한 진실을 띄우겠다고 다짐했고 윤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모텔방에 들어온 두 사람은 창문을 모두 가리고 최소한의 불빛만 남겨둔 채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는데 지호는 이제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방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강민혁을 파멸시킬 거대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윤희는 아들이 작성하는 암호 같은 계획서 옆에서 묵묵히 주먹밥을 만들며 다가올 전쟁을 준비했다. 지호는 태블릿을 통해 해외의 익명 서버를 경유하여 주요 언론사와 사법기관에 강민혁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맛보기 자료들을 익명으로 제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정보들이 퍼져나가면 강민혁의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그 혼란을 틈타 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민혁 역시 바보가 아니었기에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오히려 해커를 사회학으로 몰아가는 역공작을 펼칠 것이 뻔했다. 지호는 이러한 강민혁의 대응까지도 예상 시나리오에 포함시켜 놓고 있었으며 자신과 엄마를 미끼로 던져 거물을 낚을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뉴스에서는 정체불명의 해커 팬텀에 대한 현상 수배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화면에는 조작된 몽타주와 함께 윤희의 흐릿한 CCTV 사진이 공개되었다. 윤희는 화면 속에 나온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지만 옆에서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작은 영웅의 동반자이자 보호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었지만 낡은 모텔 방 안에서 두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짧고 불안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고 밤은 아직 길었으며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었다. 싸구려 모텔방의 눅눅한 벽지 위로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서는 서윤희와 한지호의 사진이 국가 전산망을 교란시킨 테러 용의자로 둔갑하여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꺼버렸지만 방금 본 자신의 수배 사진과 흉악범으로 묘사된 아들의 얼굴이 망막에 박혀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침대 구석에 앉아 여전히 태블릿 PC를 두드리고 있는 지호를 바라보았는데 7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냉철한 아들의 옆모습에서 낯설면서도 경이로운 전율을 느꼈다. 지금껏 말이 없고 내성적인 아이라고만 생각했던 지호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전설적인 해커 팬텀이라는 사실은 윤희의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말 네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냐고 물었고, 지호는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엄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호는 덤덤한 목소리로 자신이 팬텀이라는 닉네임으로 다크웹과 해커들의 세계에서 활동해 왔음을 고백하며 그동안 엄마 몰래 모은 정보들과 해결해온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문 용어들과 거대한 액수의 거래 내역들은 윤희가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아들이 단순한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호는 자신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 엄마가 위험해질까봐 숨겨왔던 것이라며 미안해했지만 윤희는 오히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무지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지호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아우름그룹의 강민혁이 그동안 저질러 온 온갖 추악한 범죄의 증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를 넘어 정재계 고위 인사들의 약점까지 모두 망라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윤희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강민혁이 자신을 해고하고 모욕했던 그날의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썩어빠진 거대 권력의 필연적인 횡포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만 했던 지난 시간들이 수치스럽게 느껴졌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윤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부터는 네가 가진 그 무기를 엄마가 직접 휘두를 것이라며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윤희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싱글맘의 것이 아니었으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들을 보호하고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감 있는 보호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지호 역시 엄마의 변화를 감지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설계한 복수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강민혁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치밀한 심리전과 정보전의 결합이었다. 두 모자는 낡은 모텔방을 임시작전 본부로 삼아 아우름그룹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지호는 전략을 짜는 참모 역할을, 윤희는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현장 지휘관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를 넘어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파트너십의 탄생이었다. 지호는 강민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돈을 잃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를 준비했다. 그는 아우름그룹의 내부망을 통해 강민혁만이 볼 수 있는 비밀 메시지 창을 띄웠는데 그 안에는 강민혁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문서와 불법 로비 자금 내역의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지호는 만약 지정된 시간 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이 자료들을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사법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송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덧붙였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강민혁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선전포고였으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강민혁은 해커를 잡지 못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개인 컴퓨터 화면에 뜬 경고 메시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보안팀장과 해결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에 적힌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비밀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져 있었다. 강민혁은 이 해커가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의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원수임을 직감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메시지 하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번호는 지호가 대포폰을 해킹하여 임시로 만든 일회용 회선이었다. 전화벨이 울리자 윤희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주눅든 톤이 아니라 차갑고 단호한 톤으로 변조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윤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이 지금 소리를 지를 때마다 당신의 비밀 계좌에서 1억씩 기부단체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실제로 강민혁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그래픽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이를 본 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윤희는 강민혁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보상,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했다. 그녀는 내일 정오까지 서울 외곽의 폐공장으로 직접 나오라며 만약 경찰이나 부하들을 대동하고 나타날 경우 협상은 즉시 결렬되고 모든 데이터가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민혁은 일개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에 치를 떨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놈들을 확실하게 제거할 기회를 노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억지로 화를 누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잔혹한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윤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지호가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엄마가 정말 멋있었다고 칭찬해주자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 재벌 총수와 대등하게 맞서 싸웠다는 사실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음을 확인했다. 지호는 강민혁이 순순히 혼자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폐공장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와 통신망을 장악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공장 내부에 설치된 낡은 CCTV와 자동화 기계들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코드를 심어놓고 그곳을 강민혁을 위한 거대한 덫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텔 방 안의 열기는 뜨거워졌고 두 모자는 내일 있을 결전을 대비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마지막 점검을 이어갔다. 윤희는 지호에게 만약 일이 잘못되면 너만이라도 도망쳐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지호는 엄마를 두고 혼자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엄마에게 소형 이어폰과 특수 제작된 스마트 안경을 건네주며 이것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는 안경을 써보며 아들이 만든 첨단 장비에 감탄했고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으로 긴장감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해결사 독사를 은밀히 불러들여 내일 약속 장소에 미리 저격수와 정예 요원들을 매복시키라고 지시하며 놈들이 나타나는 즉시 사살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는 해커가 가진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단말기만 빼앗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내일이면 그 건방진 모자놈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다시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머리를 질끈 묶고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청소부가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호는 배낭에 태블릿과 각종 장비를 챙겨 넣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비장한 표정으로 모텔 방을 나섰다. 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폐공장으로 향하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눈에 담았는데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폐공장은 도시 외곽의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녹슨 철골 구조물과 깨진 유리창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윤희는 공장 입구에 도착하여 심호흡을 가다듬고 지호가 건네준 이어폰을 귀에 꽂았는데 지호는 공장 맞은편 언덕의 숲속에 자리를 잡고 원격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희는 홀로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사방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감지했지만 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지호는 열 감지 센서를 통해 공장 곳곳에 숨어있는 매복조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엄마에게 안전한 이동 경로를 안내해 주었다. 공장 내부의 중앙홀에는 강민혁이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호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한 10명 이상의 무장 괴한들이 기둥 뒤와 2층 난간에 숨어 윤희를 조준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윤희가 나타나자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빈손으로 온 것을 보니 죽을 준비가 된 모양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윤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강민혁을 노려보며 내가 죽는 순간 당신의 모든 비밀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이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강민혁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고 숨어있던 저격수들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긴장감을 높였다. 윤희는 품 안에서 작은 리모컨처럼 생긴 장치를 꺼내 보이며 이것이 바로 데드맨 스위치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지호가 만든 구형 녹음기를 개조한 조잡한 모형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기술적인 부분에 무지했기에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함부로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윤희는 이 틈을 타서 강민혁에게 당신이 횡령한 직원들의 퇴직금과 하청업체에 떠넘긴 부채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강민혁은 치를 떨며 내까짓게 감히 나를 협박하냐고 소리쳤지만 윤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지호는 숲속에서 태블릿을 조작하여 공장 내부의 대형 스피커를 해킹했고 갑자기 웅장하고 기괴한 음악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당황한 매복조들이 통신 장비를 만지작거리는 사이 지호는 공장의 조명을 사이키 조명처럼 미친 듯이 깜빡이게 만들어 적들의 시야를 교란시켰다. 이 혼란을 틈타 윤희는 미리 봐둔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고 강민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강민혁의 정신을 붕괴시키기 위한 심리적 고문이었으며 지호는 이 모든 상황을 게임처럼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사는 노련한 해결사답게 당황하지 않고 윤희가 숨은 방향으로 총구를 겨누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고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지호는 독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엄마에게 오른쪽으로 구르라고 다급하게 외쳤고 윤희가 몸을 날리는 순간 그녀가 있던 자리에 총알이 박히며 흙먼지가 튀어올랐다. 이제 말로 하는 협상은 끝났고 생존을 건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강민혁은 부하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지호가 공장의 자동문을 모조리 잠가버리는 바람에 쥐새끼처럼 갇히고 말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육중한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공장 안에는 윤희와 지호가 준비한 함정들이 하나씩 작동하기 시작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이 쏟아져 내리고 용접용 로봇팔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위협적인 소음을 내자 해결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서로 부딪히고 넘어졌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윤희는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강민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폐공장 내부는 터져나온 스프링클러가 뿜어내는 거센 물줄기로 인해 순식간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수중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요란하게 울리는 비상벨 소리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강민혁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며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굉음 속에 묻혀버릴 뿐이었다. 서윤희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손에 쥔 쇠파이프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평생 남의 발밑을 닦으며 살아왔던 비천한 청소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옥불 속으로 뛰어든 여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몸을 때릴 때마다 그녀의 혈관 속에는 두려움 대신 뜨거운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고 감각은 면도날처럼 예리해져 적들의 거친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공장 맞은편 숲속의 덤불 아래 웅크리고 있던 한지호는 태블릿 화면을 통해 공장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긴박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지호는 단순히 문을 잠그고 물을 뿌리는 수준을 넘어 공장 내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산업용 로봇팔과 컨베이어 벨트를 해킹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녹슨 기계들이 기괴한 금속성 마찰음을 내며 작동하자 공장 안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깨어난 듯한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고 용역들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기계팔에 맞아 나뒹굴었다. 지호는 엄마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여 그 주변의 조명을 의도적으로 전멸시켜 적들의 시야를 교란하는 동시에 엄마에게 안전한 퇴로를 확보해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코드를 입력했다. 아이의 임에는 빗물과 식은땀이 뒤섞여 흘러내렸지만 눈동자만큼은 흔들림 없이 오직 화면 속의 엄마만을 쫓고 있었다. 해결사들의 리더인 독사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적외선 고글을 착용한 채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천천히 윤희의 은신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라 특수부대 출신의 살인병기였기에 주변의 소음과 시각적 교란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윤희가 내는 미세한 발소리에만 집중했다. 독사는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포위망을 좁히도록 지시했고 자신은 윤희가 숨어있는 컨테이너 박스 뒤쪽으로 소리 없이 우회하여 접근했다. 그는 윤희가 쥐고 있는 쇠파이프 따위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비웃으며 단숨에 그녀를 제압하여 강민혁 앞에 무릎 꿇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군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 칼날은 어둠 속에서도 서늘한 빛을 내뿜으며 살기를 드러냈다. 윤희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고 그 찰나의 순간 독사의 칼날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며 옆구리에 얕은 상처를 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윤희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고 손에 든 쇠파이프로 독사의 팔을 내리쳤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독사가 주춤하는 사이 윤희는 젖은 바닥을 박차고 반대편 기둥 뒤로 몸을 날려 간신히 거리를 벌릴 수 있었다. 독사는 예상보다 거센 윤희의 저항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이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상처 입은 사슴을 쫓는 사냥꾼처럼 여유롭게 그녀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윤희는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이 있는 곳으로 놈들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한편 공장 한가운데 갇혀있던 강민혁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고가의 맞춤 정장이 엉망이 된 채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일개 청소부와 정체불명의 해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발광하듯 주위를 걷어찼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부하의 무정이를 집어들고 독사에게 당장 그 여자를 죽여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잡음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강민혁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물줄기와 귓가를 때리는 사이렌 소리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더욱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그곳에서 그의 권위는 쥐뿔도 통하지 않았다.
지호는 엄마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바이탈 센서를 통해 감지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하고 공장 내부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을 조작하여 독사의 머리 위로 육중한 철골 구조물을 떨어뜨릴 준비를 했다. 지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쇠사슬이 풀리며 굉음과 함께 철골빔이 바닥으로 낙하했다. 독사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몸을 날려 직격탄을 피했지만 낙하 충격으로 인해 바닥이 무너지면서 생긴 거대한 구덩이에 빠져 잠시 움직임이 봉쇄되었다. 지호는 이 틈을 타 공장 내부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변조된 목소리로 강민혁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기계음 섞인 목소리는 공장 전체를 진동시키며 강민혁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는데 지호는 당장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10분 뒤에 모든 증거 자료가 전 세계 뉴스 서버로 전송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민혁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그 목소리의 억양이 어딘가 어색하고 미성숙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비상한 머리를 굴려 해커가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의외의 인물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품었고 독사에게 여자를 죽이지 말고 생포하여 인질로 삼으라고 명령을 변경했다. 강민혁은 해커가 저 여자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여자의 목숨을 위협하면 놈이 제 발로 걸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눈빛은 비열한 승부사의 것으로 바뀌며 다시금 잔혹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구덩이에서 기어나온 독사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아내며 더욱 흉포해진 기세로 윤희를 몰아붙였고 체력이 바닥난 윤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막다른 벽에 몰리고 말았다. 독사는 윤희의 쇠파이프를 발로 차 날려버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며 고통에 신음하는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윤희는 차가운 칼날의 감촉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독사를 노려보는 눈빛만은 잃지 않았고 내 아들은 절대 너희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독사는 비웃으며 무정이를 윤희의 입에 갖다 대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라고 강요했지만 윤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침을 뱉으며 저항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혁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윤희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강민혁은 쓰러진 윤희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선 뒤 스피커를 향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여자의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협박했다. 그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갔고 10초가 지나면 진짜로 실행에 옮길 기세였다. 숲속에 있던 지호는 화면을 통해 엄마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목격하고 태블릿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더 이상 원격 조정만으로는 엄마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호는 태블릿을 배낭에 집어넣고 비장한 표정으로 숲을 나서 공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고 있었지만 엄마 없이는 세상도 복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공장의 육중한 철문이 끼기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자 강민혁과 독사 그리고 모든 용역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고 자욱한 물안개 속에서 작은 실루엣이 걸어 들어왔다. 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가늘게 떴는데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무장한 특수 요원도 거구의 남자도 아닌 비를 쫄딱 맞은 왜소한 소년이었다. 한 손에 낡은 태블릿 PC를 든 7살짜리 꼬마가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며 걸어오는 광경에 강민혁은 말문이 막혀 헛웃음만 흘렸다. 그는 설마 저 꼬마가 자신의 제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팬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진짜 해커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호는 강민혁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걸어와 엄마와 강민혁 사이에 멈춰 섰으며 태블릿 화면을 들어보이며 내가 바로 당신이 찾는 팬텀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변조되지 않은 본래의 맑은 미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공장 안의 어른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윤희는 아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을 보고 안 된다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독사의 완력에 눌려 꼼짝할 수 없었다. 지호는 엄마를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낸 뒤 강민혁에게 엄마를 놓아주면 암호화된 데이터에 복호와 키를 넘기겠지만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우리 모두 여기서 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민혁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차서 나오는 헛웃음이었다. 그는 고작 이딴 젖비린내, 나는 꼬맹이한테 자신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다 못해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독사에게 저 꼬마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태블릿을 뺏으라고 명령하며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소리쳤다. 독사가 칼을 고쳐 쥐고 지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지호는 태블릿의 화면을 터치하여 공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타이머를 띄웠다. 타이머는 5분에서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폭탄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다. 지호는 동요하지 않는 목소리로 이 공장의 지하에는 과거 화학물질을 저장하던 탱크가 남아있으며 자신이 그 탱크의 압력 밸브를 임계점까지 높여놓았다고 거짓말을 섞어 위협했다. 그는 태블릿과 연결된 심박수 측정기를 보여주며 자신의 심장이 멈추거나 태블릿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공장 전체가 날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지하 탱크는 비어 있었고 폭발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강민혁과 독사는 지호가 보여준 해킹 실력 때문에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을 한 소년 앞에서 천하의 강민혁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내 지호의 머리를 겨누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주저했는데 그 꼬마가 정말로 자폭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이었다. 지호는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선택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독촉했다. 윤희는 아들의 대담한 행동에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감동과 힘을 느꼈다. 그녀는 독사의 팔이 느슨해진 틈을 타온 힘을 다해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지호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사자후를 토해냈다. 타이머의 숫자가 3분대로 줄어들자 강민혁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고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허공에 총을 발사하며 닥치라고 소리쳤다. 총성 소리에 공장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천장에서 떨어진 빗물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강민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윤희와 지호를 번갈아 보며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를 갈았다. 그는 독사에게 철수를 명령하는 듯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의 다른 손은 뒤로 감추며 주머니 속에 있는 예비용 기폭 장치를 만지작거렸다. 강민혁은 자신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모두를 길동무로 삼겠다는 비틀린 파괴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지호는 강민혁의 미세한 손동작을 놓치지 않았고 태블릿을 통해 강민혁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의 신호를 교란시키기 시작했다. 지호는 엄마에게 작은 목소리로 엎드리라고 속삭였고 윤희가 아들을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리는 순간 강민혁이 누른 기폭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그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스파크가 튀었다. 강민혁이 뜨거움에 비명을 지르며 주머니를 뒤지는 사이 지호는 공장의 모든 조명을 최대로 밝혀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이제 최후의 결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죽음의 시간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공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승자뿐이었지만 아직 승패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눈을 멀게 할 듯. 단 강렬한 섬광이 잦아들고 공장 내부의 조명이 다시 껌벅거리며 돌아오자
강민혁은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는데 주머니 속에서 오작동을 일으킨 기폭장치가 허벅지에 화상을 입혔기 때문이었다. 그는 옷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살이 익는 고통 속에서도 악귀 같은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윤희와 지호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독사와 용역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와 리더의 부상에 당황하여 주춤거렸지만 여전히 손에 든 흉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두 모자를 향한 포위망을 풀지 않고 있었다. 윤희는 아들을 등 뒤로 숨긴 채 떨리는 손으로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고 지호는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태블릿 화면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0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강민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 이 공장을 살아서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윽박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자의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다. 지호가 설정해둔 타이머의 숫자가 마침내 0이 되는 순간 공장 안에는 그들이 예상했던 거대한 폭발음이나 화염 대신 기묘하고도 섬뜩한 정적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강민혁은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미친 듯이 웃어 젖혔고 고작 꼬마의 허풍에 놀아났다며 자신을 자책했다. 그는 독사에게 당장 저 건방진 모자의 목을 따버리라고 고함을 질렀고 독사가 다시 칼을 들고 윤희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독사의 주머니 속에 있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비단 독사뿐만 아니라 공장 안에 있던 모든 용역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윙윙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공명음을 만들어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과 강남대로의 거대한 오구에 전광판들은 평소처럼 화려한 상업 광고들을 송출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화면이 지직거리며 검은색으로 변했다. 거리를 지나던 수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며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는 순간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진실의 시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곧이어 화면이 바뀌며 강민혁이 집무실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비밀 영상이 고화질로 재생되기 시작했고 거리는 순식간에 경악에 찬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영상 속의 강민혁은 거만한 태도로 법 따위는 돈으로 매수하면 그만이라고 떠벌리고 있었는데 이 모습은 퇴근길의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적나라하게 생중계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영상은 그 다음으로 이어졌는데 바로 며칠 전 아우름그룹 로비에서 강민혁이 서윤희를 바르로 걷어차고 모욕을 주는 장면과 해결사 독사에게 두 모자를 납치하여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시민들은 대기업 총수의 잔혹한 민낯에 분노하며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여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아우름그룹과 강민혁에 대한 성토로 도배되었다. 지호가 설계한 알고리즘은 단순히 영상을 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국의 송출 서버까지 장악하여 공중파 9시 뉴스의 헤드라인을 강제로 바꿔버렸으며 대한민국 전체가 강민혁의 범죄 행각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물리적인 폭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사회적 핵폭탄이었으며 강민혁이라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지위를 먼지처럼 날려버리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폐공장 안에서 독사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에 뜬 뉴스 속보를 보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얼굴과 신상 정보 그리고 과거 범죄 이력까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용역들 역시 자신들이 전국에 지명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의를 상실한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강민혁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칠 눈치를 보았다. 강민혁은 부하들의 동요를 감지하고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며 독사의 휴대폰을 낚아챘지만 화면 속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재생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이건 조작이라고 부정하려 했지만 휴대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다. 그때 강민혁의 개인 휴대폰으로 비서실장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검찰과 경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주가가 폭락하여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보고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위스 비밀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의 잔고를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접근 권한이 없다는 붉은색 메시지와 함께 잔고가 0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표시되었다. 지호는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한 것을 넘어 강민혁이 빼돌린 모든 자금을 동결시키고 그 소유권을 사회환원재단으로 강제 이전시켜버린 것이었다. 평생을 돈과 권력의 힘으로 살아왔던 강민혁에게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절망이었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절망에 빠진 강민혁이 정신을 잃고 발광하는 사이 공장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공장 지붕을 뒤흔들었다. 지호가 미리 전송해둔 위치 정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공장을 포위했고 확성기를 통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경고방송이 울려 퍼졌다. 독사와 용역들은 이미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흉기를 바닥에 던지며 손을 들고 투항했지만 강민혁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공장의 철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중무장한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용역들을 제압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다. 서윤희는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쇠파이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감싸 안고 있었는데 경찰팀장이 다가와 안전을 확인해주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 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떠는 대신 승자의 눈빛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강민혁을 내려다보았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수갑이 채워진 강민혁은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로 윤희와 지호를 올려다보며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나가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패배자의 비참한 단말매에 불과했고 주변의 경찰들조차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담당 검사는 윤희와 지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거대 악을 심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윤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지만 따뜻한 아들의 손길이 느껴지자 이것이 현실임을 실감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검사는 강민혁이 살인교사, 횡령 납치 등 수십 가지 혐의로 기소될 것이며 다시는 사회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언해 주었다. 강민혁은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지만 그 추한 모습은 현장에 도착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지호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공장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바닥에 떨어진 강민혁의 최고급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그는 화면에 떠있는 강민혁의 몰락 기사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그것을 다시 바닥에 던져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 그것은 과거의 악몽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의식이었으며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과 엄마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윤희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집에 가자고 부드럽게 말했고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비겐 뒤에 밤하늘 아래로 걸어 나갔다. 공장 밖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우름그룹의 비리를 폭로한 영웅의 얼굴을 보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경찰들이 길을 터주자 윤희와 지호가 모습을 드러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밤을 대낮처럼 밝혔다. 윤희는 처음에는 쏟아지는 관심이 두려워 움츠러들었지만
아들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걷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어 어깨를 폈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감을 물었지만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 꼭 잡고 걸었고 그 침묵의 행진은 어떤 말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민혁이 타고 있던 경찰차가 군중들의 야유와 계란 세례를 받으며 떠나가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윤희와 지호가 타는 구급차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시민들은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싱글맘과 어린 소년이 거대 권력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열광하며 그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구급차 안에서 윤희는 담요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비견 뒤에 서울 시내는 여느 때보다 깨끗하고 밝아 보였다. 지호는 긴장이 풀렸는지 엄마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윤희는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고 모든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천재 해커 소년과 용감한 싱글맘의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아우름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강민혁과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검사들도 줄줄이 소환되었다. 아우름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 위에서 윤희와 지호의 새로운 삶이 싹트기 시작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던 윤희는 화면 속에 나오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며 이제 다시는 과거에 비참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창문 틈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어와 병실을 비추었고 지호는 부스스 눈을 뜨며 엄마를 보고 맑게 웃었다. 윤희는 아들을 꼭 껴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지호 역시 엄마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거대한 악과 싸워 이겼지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승리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유롭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윤희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서울의 거리마다 벚꽃이 만개하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지만 강민혁이 수감된 독방에는 영원히 녹지 않는 빙하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아우름그룹의 게이트는 강민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정의로운 마침표를 찍었고 이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며 국민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법원의 판결봉이 내려쳐지는 순간 강민혁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재판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는데 그 추한 마지막 모습은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서윤희는 병원 휴게실의 텔레비전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지난 수년간 자신의 가슴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발밑을 닦으며 모욕을 견뎌야 하는 약자가 아니었으며 세상을 바꾼 영웅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다. 강민혁의 몰락 이후 아우름그룹은 공중분해되어 건실한 기업들에게 인수되었고 지호가 설정해둔 알고리즘에 의해 강제 환수된 천문학적인 비자금은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에 전액 기부되었다. 사회 곳곳에서는 제2의 팬텀을 꿈꾸는 화이트 해커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정부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세상의 뜨거운 관심은 정작 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킨 주인공인 서윤희와 한지호 모자에게 집중되었고 병원 아픈 연일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윤희는 아들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염려하여 일체의 언론 접촉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지내며
지호의 심리치료와 휴식에만 전념했다. 그녀는 아들이 천재 해커이기 이전에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7살 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병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중후한 인상의 신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국가정보기관의 고위 간부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정중하지만 거절하기 힘든 위압감을 풍겼다. 그들은 지호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라며 아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영재 육성 프로그램에 입소시키고 싶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최고급 주택과 평생 보장되는 연금, 그리고 지호의 미래를 위한 엘리트 교육 코스 등 일반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윤희는 그들의 눈빛에서 지호를 인격체가 아닌 다루기 쉬운 고성능 무기나 도구로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욕망을 읽어냈고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단호한 침묵을 지켰다. 정보국 국장은 윤희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착각하고 아이가 국가를 위해 일하게 되면 당신 또한 명예로운 애국자의 가족으로서 칭송받을 것이라고 설득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지호가 가진 재능은 개인의 소유가 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에 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안전한 길이라고 은근한 협박 섞인 말을 덧붙였다. 그 순간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활짝 열며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쳤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어 국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윤희는 내 아들은 국가의 자산도 무기도 아닌 그저 평범하게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어린아이일 뿐이라며 그 누구도 내 아이의 미래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녀는 과거 강민혁에게 짓밟혔던 나약한 청소부가 아니라 거대 권력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인한 어머니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 있었다. 국가기관의 제의를 거절한 윤희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숨어 지낼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힘으로 세상을 마주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녀는 지호가 빼돌린 강민혁의 비자금 중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포상금과 후원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정보보안 전문 기업인 가디언즈를 설립하고 직접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지호는 공식적으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수석 기술 고문으로서 보안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희는 낮에는 경영 수업을 듣고 밤에는 보안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고 특유의 성실함과 뚝심으로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켜 나갔다. 가디언즈는 창립 1년 만에 국내 주요 금융사와 공공기관의 보안 관제를 도맡으며 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고 윤희는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다.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르자 윤희와 지호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1년 전 강민혁이 살던 곳보다 훨씬 더 높고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윤희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지하 단칸방에서의 시절을 회상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은 값비싼 가구나 화려한 집이 아니라 넓은 거실에서 뒹굴며 만화책을 보고 낄낄거리는 지호의 밝은 웃음소리였다. 지호는 더 이상 어두운 방구석에서 모니터만 노려보던 외톨이가 아니었고 제 나이 또래의 장난기와 순수함을 되찾은 평범한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아침, 윤희는 지호에게 깔끔한 교복을 입히고 노란색 명찰을 달아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시울을 붉혔다. 지호는 엄마에게 씩씩하게 격려를 붙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학교 잘 다녀오겠다고 말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윤희는 아들을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아 주었다. 그녀는 직접 운전하여 지호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교문으로 뛰어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지켜보았다. 지호가 친구들과 어깨에 댄 어깨 동무를 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윤희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과 미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지고 위대한 성취였다. 가디언주의 대표로서 윤희의 하루는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지만 그녀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퇴근하여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녀는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정시 퇴근과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하는 복지 문화를 정착시켰고, 이는 과거 아우름 그룹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는 정반대되는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이었다. 직원들은 윤희를 존경하며 따랐고, 회사는 날로 번창하여 세계적인 보안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윤희는 종종 강연 요청을 받아 대학 강단이나 기업 행사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는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권력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다. 주말이 되면 윤희와 지호는 도시락을 싸들고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나가 자전거를 타거나 연을 날리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잔디밭에 누워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던 지호가 문득 엄마에게 아우름그룹의 서버를 해킹하던 날, 밤의 기억을 꺼내며 그때 무섭지 않았냐고 물었다. 윤희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솔직히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네가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이 나를 용감하게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지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자신도 엄마가 있었기에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다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라고 웃으며 말했다. 두 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강물 위로 멀리 퍼져나갔다. 어느 날 밤 윤희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자신을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빗속에서 쫓겨나던 날 편의점 처마 밑에서 찍은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과 펜트하우스 입주날 찍은 환한 미소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두 사진 사이에는 험난했던 고난의 시간과 치열했던 투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자 훈장이 되어 있었다. 윤희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와 같지만 그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면 반드시 찬란한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지호는 이제 더 이상 해킹을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이버 세상의 수호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다크 웹사이트를 폐쇄시키거나 금융 사기단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등 자신의 재능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화이트 해커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윤희는 그런 아들의 이중 생활을 묵인하며 오히려 필요한 장비와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아들의 작전에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모자 관계를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이자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윤희가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축사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멋진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선 윤희는 수많은 내빈들과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지난날의 시련과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이 모든 영광을 나의 영웅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한지호 군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파티장 구석에서 턱시도를 입고 수줍게 서 있던 지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자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호는 얼굴을 붉히며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고 윤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들에게 다가가 포옹을 나누었다.
윤희는 아들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너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항상 너의 뒤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게. 지호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눈빛은 신뢰와 사랑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파티장의 음악 소리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축포가 터지며 금색 종이가루가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윤희와 지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나갔다. 천재 아들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싱글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변화의 끝에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의 찬란한 인생 2막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이었다.